우리 한주연님 그 다음으로 가면서 얘기할까요? 네. 143페이지 끝에 달라 읽겠습니다. 따라서 설리반은 환자가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자신의 방식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분석가의 역할이라고 주장한다. 그러한 도움을 통해 환자는 자신이 계속해서 회피해온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그리고 환자는 자신이 불안을 통제하려고 사용했던 방법들이 오히려 자신의 더 나은 삶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환자와 분석가의 관계는 환자가 어떤 안전작용을 사용하여 자신을 제한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통로가 될 수 있다. 설리반은 환자가 분석가의 관계에서 자신의 대인관계 유형을 제한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그는 분석적 관계 자체를 탐색하는 것을 분석의 중심적인 과제로 보지는 않았다. 그 문제는 나중에 대인관계 이론가들의 몫이 되었다. 에밀리는 지적이면서도 강박적인 여성이었다. 그녀의 사례는 분석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환자의 대인관계 유형이 재현되는가를 잘 보여준다. 에밀리는 남자든 여자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족스럽게 가질 수가 없는 문제로 치료를 받으러 왔다. 그녀는 자신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이유로 사람들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타인들에게 참을성이 없고 짜증을 낸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재능이 있고 여러 면에서 성공적이었으며 모든 면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해나갔다. 그녀는 대부분의 활동에서 즉 일터와 집에서 그리고 침대에서까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보다는 자기 혼자서 할 때 더 잘 해냈다. 그녀는 혼자서 모든 것을 잘 해냈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차라리 모든 일을 혼자 하는 편이 더 낫다고 여겼다. 에밀리는 자신의 분석 과정을 그녀 특유의 방식으로 이끌어갔다. 그녀는 문제 영역을 파악하고 과거와 현재 모두의 관련 자료들을 제시하고 탐색하는 데 열심이었다. 그녀는 종종 흥미롭고 유익한 통찰을 하기도 했다. 일은 아주 잘 되어 나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얼마 후에 분석가는 이 분석에서 자신은 이방인이라고 느끼게 되었다. 분석가는 에밀리가 자신의 개입을 막는다고 느꼈다. 실제로 분석가가 말을 하면 그녀는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분석가는 자신이 참견하지도 않아도 될 일에 참견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러한 자각은 분석가로 하여금 에밀리가 자신에게 이러한 느낌을 갖게 하는 행동들을 관찰하도록 만들었다. 그녀는 매 면담마다 대화 목록을 가져왔고 철저하게 자기의 목록대로 대화를 이끌어갔으며 분석과의 관심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갔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춰서 이 현상들을 보면은 어쩌면 분석과 관계 속에서 그 과거에 이분이 가지고 있던 행동 패턴이나 성격 유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분석가가 내담자를 잘 이해하는데 분석가가 느끼는 정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역전이가 활용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분석가가 이분이 내담자가 자기 얘기를 잘하고 자기가 어떤 얘기를 하면 잘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자신이 이방인이라고 느꼈. 그 표면상으로는 자기 얘기를 잘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자기 얘기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 거죠. 자기가 이방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는 것은 자기가 뭘 얘기하는 거 참견하지 않아도 될 일을 참견한 것처럼 느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뭔가 이분하고 대인관계에 있는 분들이 느끼는 정서를 이 상담자가 픽업한 거죠. 많은 사람이 이 사람에게 뭔가를 도와주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자기는 자기가 한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근데 왜 그렇게 그러한 정서를 다른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느끼도록 행동하고 있는가? 그 행동 패턴을 여기서 보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에밀리 입장에서 자기가 어떻게 하길래 자기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자기를 돕는데 결국 허탈해하고 자기들이 한 얘기가 다 쓸모없는 얘기를 한 것 같이 이렇게 느끼는 것인가. 만약에 그분들이 그렇게 느낀다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관계를 갖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통찰의 과정을 이 상담자가 안내하고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 대화 목록을 가져오는 일은 상담에서 많이 생겨요. 아마 처음 상담에 오시는 분들은
학생들은 대부분 오늘 얘기할 것을 뭘 얘기하겠다고 가져온 거죠. 저도 처음에 스피리추얼 디렉션 과정을 공부하면서 제 스피리추얼 디렉터를 만나러 가면은 좀 일찍 가가지고 주차장에서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릴 것인가 거기에 리스트를 내 마음속으로 정리하고 있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패턴들이 대부분 처음 상담에 오시는 분 스피리추얼 디렉션이거나 아니면 정신분석이거나 코칭이거나 어떤 영역이건 처음에 오신 분은 자기의 불안을 달래는 방법이죠. 그래서 정신분석에서 자유현상을 하라고 하는데 내담자들은 처음부터 자유현상을 할 생각이 없어요. 자기가 드러내도 좋을 것만 가려서 그것이 그 이상 드러나지 않도록 자기를 방어하는 이런 방어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상담이 온다는 얘기 대부분. 그게 이제 세월이 가면서 안전한 대상인 것이 확인되면 점차 그러한 자기 방어 시스템을 내려놓게 되는데 그 과정이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이러한 지금 여기 에밀리가 했던 것 같은 대화 목록을 가져오는 이제 이런 것들 우리 목사님들도 아마 성도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왔을 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범죄에 속하지 않는지 어떻게 느끼세요? 아무래도 면담하러 온다 그러면은 그런 걸 자기가 묻고 싶은 항목들을 다 적어오고 막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씩 체크하면서 이것도 있냐 이것도 있냐 메모지를 들춰가면서 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아주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제 전에 다른 병원에서 클리닉 하는 그거 이제 실습하러 갔을 때도 그 슈퍼바이저 만나러 가면은 슈퍼바이저 질문이 뭐냐면은 무슨 이야기 할 걸 준비해야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만나러 갈 때 준비해 가야 되는 건 자유현상이 아니고 그냥 이야기가 소설되는 게 아니라 그 준비를 안 해가면은 아주 당황스러운 질문들이 자꾸 나온다는 거죠. 뭐 이건 어떻게 해, 저걸 어떻게 했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뭐 가서 느낌이 어땠냐 어떤 생각으로 왔느냐 이런 그냥 뭐 그런 느낌이나 이런 것을 대화하는 게 아니고 목록을 요청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있어 보면은 교인들이 찾아올 때 어떤 목록을 가지고 올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그런 순서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는데 사실 정신분석 공부하고 나면서 제가 이제 학교 강의할 때도 페이퍼 내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것도 뭐 기승전결 이렇게 쓰지 말고 첫 번째는 자유현상으로 쓰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떤 사람은 진짜 자유현상으로 막 쓰는데 어떤 사람은 무슨 말씀하신지 모르겠어요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분은 자유현상의 요령을 또 달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생각나는 거 무엇인지 적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뭐 적을 게 없다고 막 그랬던 분이 3페이지 4페이지를 그냥 단숨에 다 적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때까지가 사람들이 그런 경험들이 없으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어떤 목록과 어떤 목록으로 교류할 거냐를 자꾸 이제 물어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서적인 대화가 아니고 결국 그 속에는 내가 그 목록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얼마나 생각을 잘하고 있고 지적이고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제 한국에서 많은 경우에 슈퍼비전을 준비하는 분들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슈퍼비전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걸 어떤 문서로 만들고 어떤 경우에는 녹음 테이프도 준비하고 이래서 하나의 슈퍼비전을 받는데 굉장히 큰 준비를 해야만 되는 것처럼 이런 그게 거의 일반적인 형태로 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처음 가서 슈퍼비전을 시작했을 때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슈퍼비전을 해주시는 건지 안 해주시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뭔가 교훈을 주고 이건 잘못됐고 이건 잘 됐다고 이렇게 하나하나 집어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나하나 집어주는 이런 슈퍼비전에 익숙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우리 지금 ICC에서 목요일 날 하는 수보비전에서 보통 90분 하는데 한 사람 케이스 그냥 하나 케이스 가지고 90분을 해요. 근데 그분에게 어떤 자료를 요청하지 않아요? 아무 자료 없이 시작해요. 자료 없이 그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힘들어서 꼭 나누고 싶은 어떤 케이스가 있으면 그 케이스에 대해서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자유연상을 통해서 수보비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준비하지 않더라도 준비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자기가 자신 있는 것 중심으로 이거 아주 잘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모호한 부분은 좀 빼놓고 야단맞지 않을지 이런 준비를 하는, 그리고 묘하게 수보비전에서는 야단을 호되게 치는 이런 패턴들이 있는데 수보비전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어떤 우리가 정신분석 쪽에서 익숙한 어떤 이런 수보비전은 그 내담자를 돌보는 상담자가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서로 나누면서 그분이 에너지를 가지고 자기 환자를 더 잘 볼 수 있도록 이분이 용기를 가지고 자기 환자를 더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역전이 부분들이 왜 오는지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보면서 내담자의 정서는 전이 정서는 어떻고 상담자의 역전이 정서가 어떤가 하는 측면에서 보면서 잘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래서 본인 스스로 그 내담자를 지금 본인이 이해했던 것과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리고 제가 공동 수보비전을 하기 때문에 어쩌면 저 혼자의 견해가 아니고 제 얘기도 이번에 제가 픽업하고 있는 어떤 이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일어나고 있는 전이나 역전이가 있는데, 이 상담자가 픽업하지 자기 의식화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역전이 정서, 그 역전이로 인한 어떤 내담자에 대한 인터벤션,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어떤 개입,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저의 코멘트도 있지만, 이 코멘트는 잘했다 못했다는 코멘트라기보다는 이분이 의식하고 있는 부분과 의식화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나도 자유연상을 하고 상담자도 자유연상을 통해서 자기 안에 불편한 부분들이 아직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과정으로 활용을 하죠. 그리고 동료 학우들도 수보비전에 공동 수보비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떤 면에서 그분들도 공동 슈퍼바이저 기능을 해줘요. 왜냐하면 이 상담자가 픽업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 역적의 정서 중에 제가 메인 슈퍼바이저인 제가 픽업하지 않고 못하고 있는 다른 또 여러 다양한 정서들이 있어요. 다른 측면들. 그래서 이분들도 가지고 있는 궁금증에 대해서 그날 케이스를 가져오신 분하고 충분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들이 픽업한 어떤 정서들, 이걸 쉐어하는 시간. 그래서 함께 디스커션 하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 의식화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의식화하지 못했지만 굉장히 불편한 어떤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서로 심층적으로 나누는 시간.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날 케이스를 가져온 분은 본인이 충분하게 수용되는 체험을 하는 과정이에요. 본인은 힘들었지만 따뜻하게 이것을 안아주는 환경 속에서 그렇게 되면 안전하기 때문에 방어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자기가 제일 불편했던 지점들이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불편했던 지점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나누는 과정 속에서 통찰도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방어를 하지 않아도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수보비전에서는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각자가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각이나 정서들을
충분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 과정이 슈퍼비전 속에서 일어나야만 이분이 상담자가 내담자를 도울 때 경직된 태도가 아니고, 그리고 여기서 이면 강박적인 태도가 아니고 상담자의 자유스러움이 내담자를 자유스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슈퍼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 상담자의 실제 상담 상황과 패러렐로 가기 때문에, 어떤 병렬적으로 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 슈퍼비전에 오시는 슈퍼바이저가 슈퍼비전 속에서 자기가 안전하지 않고 야단 맞을까 전전긍긍하는 상황 속으로 슈퍼비전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이분은 또 자기 실제 상담에서 내담자에게 그런 내담자의 관계에서 그런 관계가 또 재현되는 거죠. 그러면 내담자는 이 상담자 비위에 맞는 얘기만 하고 싶어 하고, 상담자가 불편할 얘기를 안 하려고 이런 방어작용으로 가버릴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실제 다뤄야 될 문제들이 숨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슈퍼비전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그 속에서 자유스러움이 체득해야 이 상담자가 자유스럽게, 내담자가 자유스러운 어떤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해요. 제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의 체험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혹은 같은지 조금 나눠보시겠어요? 이제 제가 겪었던 그런 목회 상담에서는 이게 조금 케이스가, 때로는 제가 상담을 하자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흔히 우리가 말할 때 신방이라고 하듯이 이렇게, 그렇죠. 예, 우리가 방문을 해서, 제가 먼저 방문을 해서 찾아가는 스타일이죠. 예. 대화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방문을, 신방을 요청을 해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만나자고 해서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경우가 조금 다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요청했을 경우에는 주로 이제 들어주면서 원하는, 그들이 가지고 온 이야기에 대해서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온 주제에 대해서 좀 들어주면서 방법을 찾아주고 뭐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편이고, 근데 제가 갔을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들이나 이런 거를 찾게 되는, 약간 좀 이렇게 방향이 누가 어떻게 요청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대화의 방식도 달라지고 내용도 달라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어쩌면 그 후자의 경우에는 목사님이 어떤 적절한 질문을 해주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분들이 발란티어를 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분들에게 좋은 질문을 해주게 되면 본인 안에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도 되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 김 목사님이 그 두 가지 케이스의 차이를 인식하고 거기에 적절하게 그분들을 돕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식별인 것 같아요. 한주영 교수는 어때요? 학생들하고 관계에서 학생들이 자유스럽게 우리 한 교수에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은가요? 아니면 조금 두려워하거나 조심스러워 하는가요? 아니요. 저한테는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 편 같아요. 제가 조금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다른 교수님들에 비해서 그냥 저한테는 그냥 사사로운 얘기도 더 많이 하는 편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는 작년 정도에는 어떤 거를 느꼈냐면, 학생들하고 어떤 얘기를 하다가 굉장히 개인적인 이 얘기들이 자기 작품이나 이런데 이거는 뭐 이렇게 상담 이게 아니고 작품을 그렇죠. 분석하는 그런 수업이었거든요. 근데 자기 사사로운 얘기가 작품에 녹아있기 때문에 저랑 같이 그런 거를 집어내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도 뭐라고 이렇게 딱딱 집어내고 이런 거를 좀 많이 했었던 학기가 있었어요, 사실. 예. 근데 그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
오히려 한 발 뒤에서 저는 치료사로서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마음 같아서는 빨리 작품의 분석을 빨리 이거를 잘 해야지 작품 방향도 잘 잡고 이런다는 생각이. 근데 그거는 결국에는 자기에 대한 얘기를 분석을 하고 그걸 짚어내는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학생 앞에서 그거를 얘기를 하는 그거는 정말 해야 되겠다. 항상 한 발짝 뒤에서 약간의 그 어눌한 그 한 발짝 한 5% 정도 뒤에서 쫓아가면서 밀어주는 그런 태도를 내가 취하는 게 그거 했지. 저번 주에 그 강 목사님이 얘기하셨나? 굉장히 그 유능한 그 사람이라는 그거를 좀 버린다는 얘기에서 제가 그 부분에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능하지 약간 이런 게 굉장히 앞에서는 학생들이 굉장히 시원해하고 어떻게 하셨어 이러지만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 굉장히 부담이 되고 내가 항상 5% 정도 뒤에서 가야 되겠다는 거를 작년에 어느 수업에서 굉장히 절실하게 깨달은 그런 학기가 있었거든요. 그 전에도 그런 걸 느끼긴 했지만 조금 좀 그랬었어요. 아주 예. 중요한 어떤 통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해오고 계시는데 의식화하지 못한 부분이죠. 무의식적으로 잘 하시는데 어떨 때는 내 욕심이 앞서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건 통찰을 통해서 점점 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발 뒤에 설 수 있는 힘들이 생겨나는데 그게 어쩌면 정신분석적인 태도나 스피리추얼한 애티튜드라고 하는 게 그 어프로치 자체가 상담이나 교육이나 저는 똑같다고 봐요. 또 내담자 학생 중심의 학습이 돼야 됩니다. 학생 스스로 찾아 나설 수 있는 힘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주입식으로 줘버리면 이 사람의 창의성을 죽어버려요. 네. 그래서 상담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분은 아직 자기의 체험 속에 있었던 것들을 자기가 왜 그런지를 잘 몰라서 헤매고 있는데 여기 우리가 너무 빨리 통찰을 줘버려. 당신은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그것이 잘 와닿지 않을 뿐더러 또 한편에서는 자기가 무시당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작품 속에서 학생의 의식과 무의식들이 굉장히 많이 투영되어 있는데 그분 스스로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너무 빨리 이걸 줘버리게 되면 자기가 스스로 가져야 될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 작품을 통해서 자기의 성장을 저지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올 수도 있다. 그리고 선생님은 훌륭하고 자기는 작아진다. 그러니까 상담이나 교육이나 항상 선생님이나 상담자는 작아져야 내담자는 학생이 커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쩌면 근본적으로 나르시시즘의 문제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훌륭한 선생님이 돼버리면 무능한 학생들이 많이 배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내가 어눌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 학생들이 아주 훌륭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못 나가나 어눌해서가 아니라 이 무의식에 의식화하는 과정들이 안전한 과정 속에서 누군가가 충분히 수용해주고 조금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걸 충분히 어떤 것이거나 다 수용해주는 대상을 만나면 이분들이 어눌함을 벗고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마음대로 드러낼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생겨나는데 그걸 우리 한 교수도 이걸 잘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기 사적인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사적인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분들의 무의식의 의식화가 알게 모르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하고 대화 과정에서 우리 한주연님이 정신분석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분들을 대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유스러움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있다고 보여요. 예, 동시에 제가 수업이나 다른 사람들을 한테 가지는 어떤 날카로운 태도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저 자신한테 굉장히 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거를 참 최근에 느끼고
또 공교롭게도 다음 수업에 그게 사랑의 기술인가 사랑자가 들어가잖아요. 예. 근데 그걸 어떻게 체득하느냐라는 얘기도 저번 시간에 했었는데, 과연 내가 내 자신을 너그럽게 보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말 내가 충분히 체득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요새 정말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이 언뜻 들면서 그 생각을 그거를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수업을 들으면서 통찰은 언뜻 오는 게 통찰이 대부분. 오랫동안 오랫동안 숨겨져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예. 네, 아무튼 재밌게 수업 시간에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전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내가 나의 어떤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불현듯 떠올랐는데 시간이 가면서 그게 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돼요. 그러면 불안에서 벗어나요. 그 학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제 내담자들이 왔을 때 경직되는 태도가 결국은 이제 목회자나 아니면은 상담가나 그 교사의 어떤 경직된 사고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 경직됐다는 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강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각자의 강박인 거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편하게 이야기하라, 자유롭게 이야기하라, 마음대로 얘기하든 무엇이든지 얘기해놓고 이야기하면은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하지? 이래야 비판적인 말이 나오는 거죠. 그 생각에 대해서 그냥 막 정서라는 게 그렇잖아요. 정서라는 거는 옳고 그름이 아니고 그냥 내가 그렇게 느껴졌다가 이제 중요한 건데,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생각하지? 이렇게 하는 건. 왜 그래?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질문이 왜 그렇게 느껴요? 예, 근데 사실은 느낀 건데 느낀 거를 내가 조작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느낌을 생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야기가. 그러면은 이제 그 이야기를 들고 갈 때 무슨 이야기를 해야지 상대방이 그 내담자나 아니 이제 상담자나 아니면 선생님이나 목회자가 마음에 들어 할까.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도 대학원 할 때 보니까 교수님 중에서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학생들이 면담하러 갈 때마다 막 덜덜덜 떨고 있어요. 그럼 무엇이든지 이야기하죠. 나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그래 너는 생각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뭐 누구는 이렇다 저렇다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 전혀 없이 왜 그렇게 생각하지? 다 끝이에요, 그냥. 그러면 뭐 답을 못하면은 너 다시 해와 보내버리니까. 그러면은 안절부절해가지고 어떤 애는 울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경험들이 과연 교육적이고 또 신앙적이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들을 던져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교회에서도 보는 많은 목회자들이 그 좀 아까 그 말씀 들으셨는데 신앙하고 강박하고 이게 같이 가버리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원래는 말로는 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놓고는 사실은 되게 막 부자연스럽고 강박적인 그쪽으로 몰고 가니까 저는 참 서로 간에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를 저렇게 쉽게 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지금 해봤습니다. 얘기를 들으면 이 설리반의 통찰 중에 굉장히 우리가 임상적으로 유용한 통찰이 전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니드 중에는 우리의 욕구 중에는 need for satisfaction 뭔가를 자기가 만족을 얻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젖을 먹고 싶거나 사랑을 받고 싶거나 어디에 소속되고 싶거나 어떤 이런 욕구들 이런 것은 need for satisfaction 채워졌으면 좋겠다. 근데 보통 이런 니드가 있으면 보통 거기에 상응하는 정서를 픽업하는 그 대상이 있어서 그 대상이 함께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배고프면 엄마가 우리 아이 배고프겠다 젖주고 싶은 욕구가 생겨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이가 안기고 싶으면 엄마가 안아주고 싶은 욕구가 상응해서 생긴다는 얘기예요. 무의식 중에. 그래서 이런 임패틱 링키지라고 하는 것, 공감적인 연대가 생겨나는데 그래서 이러한 니드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욕구, 만족을 얻고 싶은 욕구는 상관이 없는데 부모가 가지고 있는 불안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부모가 어떤 불안해하면 그 불안이 넘쳐서 아이에게 가니까 아이는 아직 심리 교육이 없어서 이걸 프로세스할 능력이 없는 아이인데
자기를 돌보는 사람이 가지는 불안이 다가오니까 이 불안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이 셀프를 지켜내기 위한 아까 어떤 시큐리티 아퍼레이션을 그러니까 안전작용을 사용하게 되는데 방어 시스템이 자기가 살아남기 위한 어떤 체제를 구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셀프 시스템은 바로 불안으로부터 오는데 이 불안은 아이의 불안이 아니고 양육자의 불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강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그 학생은 같은 학생이에요. 같은 학생인데 A 교수한테 가서는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아이인데 B 교수를 만나면 자기 얘기를 입도 뻥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야단만 맞는 이런 아이가 이런 학생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설리반이 봤던 것은 이때 이 아이는 원래 자기 얘기 표현을 못하는 아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성격으로 보는 거죠. 이 학생의 성격은 수집어서 자기 표현을 못한다고 B 교수는 얘기를 하는데 A 교수가 보니까 이 사람 말 잘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이 사람은 굉장히 활달한 사람이에요. 그래 평가가 다르죠. A 교수는 이 사람은 굉장히 활달한 학생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B 교수는 이 친구 자기 얘기를 전혀 못하는 학생이어서 참 답답한 학생이라고 느낀다는 얘기. 그런데 설리반의 얘기가 하면 이 성격은 이 사람이 고유한 게 아니라는 얘기. 이 사람 게 아니고 이 상호작용 속에 인터랙션 속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은 인터랙션 혹은 인터퍼스널 리레이션 속에 있는 것이지 이 사람의 고유한 어떤 캐릭터나 퍼스널리티가 없다고 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임상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데는 적합한 이론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아까 한쪽에서 발달 측면에서 트루 셀프로 사람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는 조금 그것만 가지고는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 대부분 임상이나 목회 상담이나 하는 아니면 학생 지도에서 드러나는 학생들의 태도를 본다고 한다면 설리반의 얘기가 아주 명료해요. 상담자나 교사나 목사님이 얼마나 자유스러운 분인가. 자기 안에 역전이나 지나친 자기 나르시시즘이나 이런 것을 벗어난 분인가에 따라서 내담자나 학생이나 성도의 태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격 자체가 그 사람 고유한 게 아니라고 보는 이런 측면은 굉장히 타당한 이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종합적인 이론으로 보기보다는 임상 상황에서 실제 대인관계 쪽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볼 때는 설리반의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불안은 내담자께 아니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야단치고 있는 내 불안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깨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나 때문에 이 사람이 고생한다는 걸 우리가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책임을 내가 가져와야 되니까 나 때문에 이 사람이 불안해한다고 하는 통찰을 가지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쟤는 왜 저래라고 비판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을 도와주는데 본인이 스스로 원하기보다는 어쩌면 주위에서 나를 좀 만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이분하고 미팅을 시작을 했는데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혹시 줌에 메뉴가 있는데 거기에 비디오를 켜는 게 있는데 혹시 그것을 좀 보지 않겠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뭐 하다가 그냥 비디오 켜지 않고 말씀하면 안 돼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 이분의 불안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영상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세션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자기 얘기를 안 하는 쪽인데 그래서 내가 뭘 설명하기보다는 이분이 얘기할 수 있는 어떤 한두 가지 질문을 던져주는 정도 그리고 기다리고
하니까 후반부쯤 가니까 자기 얘기를 어,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기 의견은 이러고 이렇다고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내가 먼저 내가 강박적으로 내가 처음이니까 당신 얼굴을 봐야 되겠다고 주장했다면 그 세션은 거기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얼굴을 보는 세션을 안 하겠습니다. 그럼 그걸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의 정세에 맞춰서 우리가 적응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강박적이라고 한다면 내 매뉴얼이 있어요. 첫 세션에서는 일단 그 사람 파악해야 되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모르고 내가 널 얼굴도 모르고 어떻게 상담을 하겠어? 나하고 상담을 하려면 얼굴 좀 보는 게 좋겠어 라고 한다면 그 상담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입장이 중에서 그분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요? 그분이 필요한 환경이 무엇인가에 내가 맞춰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자기를 침해하지 않는 대상이라고 체험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당신이 무슨 얘기를 해도 내가 비난하지 않는다고 말로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보통 따르는 룰을 지키지 않는다고 자기가 생각하는데도 그걸 내가 고집해서 내가 정하는 방식을 택하라고 우기지 않는 이러한 실제 체험 속에서 이분이 나하고 관계에서 자기가 다른 얘기를 불편한 얘기를 하더라도 이걸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 리얼 익스피리언스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로 표현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실제 삶 속에서 그렇잖아요. 말 다르고 행동 다른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당신 잘 도와주겠어 하는 사람 보면 겁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 치료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 언어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체험이 일어나야만이 언어가 원래 전달해야 될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실제 체험이 따르지 않는데 빈 언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터퍼스널이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뭐 대상 관계 이론이나 대인 관계 이론이나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 대상을 뭘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진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대인 관계 쪽에서 많은 그런 실제적인 경험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보면은 어떤 분은 저보고 뭐라냐면은 그렇게 말도 잘 못해가지고 목회를 어떻게 하겠냐 이런 말을 하는 분. 걱정하는 분 있죠. 네, 저보고 말을 못한대요. 그래가지고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은 제가 말을 잘 못한다 그래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그냥 과거에 어떤 중고등부 고등학생들 데리고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3시간짜리를 수련회 갔는데 성경 공부를 3시간 해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데서 전부 다 이건 미쳤다 이런 프로그램 어디 있냐 했는데, 저는 애들 데리고 가면서 3시간이 짧다고 느낄 정도로 했거든요. 애들이 밥 안 먹어도 좋으니까 계속 하자고 이 정도로까지. 그러니까 그런데 저보고 말을 못한다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그게. 근데 그분이 보는 강 목사님의 성격이나 캐릭터는 사실은 자기하고 관계성에만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본인은 그게 강 목사님한테 서브스턴스가 실제 성격이 그런 서브스턴스가 있다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착각이 생깁니다. 근데 그분의 주변의 사람들 보면 다 말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그런. 주변 사람들은 다 말 못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역동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럼 딱 말 한마디 한마디가 뭐냐면은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걸 하면은 뭘 그렇게 하냐, 저렇게 하면 뭘 저렇게 하냐 이렇게 되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행동할 수가 없고 이 말에도 안 되고 저 말에도 안 되고 이게 뭐 중간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본인은 상당히 편하게 자유롭게 사람들 대한다 그러는데 전혀 자유롭지 않은 그런 경우 보면 있었고, 제가 대학원생 때도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뭐가 심사가 틀린지 저를 봐도 못 본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상도니까 경상도 말투를 되게 싫어하시는 분이었어요. 공격적으로 들린다고. 그래가지고 질문 있습니다. 학생 중에서 경상도 사람 누가 질문 있습니다 이랬거든요. 속으로 저는 제 끝났다 이제 그랬는데 한 학기 내내 고생했어요.
근데 그런 분인데 결국은 그분이 바뀐 거는 거의 한 1년 가까이 지났나? 그제서야 저한테 제가 인사 받는데 제가 그동안 한 게 뭐냐면은 그냥 똑같이 그냥 지나가면서 인사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뭐 그렇죠. 그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강박이나 불안에 반응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저는 저 있는 대로 계속 그걸 했더니 오히려 그 교수님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터퍼스널 관계 속에서 내담자 상담자가 그 어느 쪽이든지 상관없이 누군가가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어떤 셀프를 잘 지켜나가서 그게 적절하게 계속 관계 유지되면은 뭐 만나지게 되면은 어느 땐가 그게 이제 서로 간에 상호 간에 그게 바뀌어질 수 있다. 워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원식으로 얘기하면 이분의 불안을 내가 컨테인해 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소화해내지 오히려 교수님이 내 불안을 담아주는 게 아니고 내가 교수님의 불안을 담아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안전해진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보이는 거죠. 강박이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한 여러 가지 강박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허무는 것과 굉장히 오히려 쌓아 올리는 것보다 더 어렵게 느껴질 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이 강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ICP에서 한 학기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학문적으로 얘기를 하면 굉장히 많은 아티클들이 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강박은 누구나 있는데 그중에 정말 내 삶에 영향을 불편함을 계속 가져오는 강박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담자를 볼 때도 강박적인 걸 다 병리적으로 볼 부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일정한 강박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걸 이루지 못해요. 그러니까 필요한 강박도 있다는 걸 이해를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심리적인 현상들은 일정한 부분은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트루 셀프를 발현하는데 필요한 것 강박이 있다고 하면 그건 얼마든지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아무 패션이 없이 사는 거가 이 사람이 건강한 거냐? 그렇지 않죠. 자기 목표 지향적으로 뭔가를 자기 원하는 걸 추구하는 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강박이라는 것을 어쩌면 자기가 어떤 의례 절차를 리추얼을 거치지 않으면 밖에 나가지 못하는 이런 증상으로서의 강박만 볼 게 아니고 강박적인 것들은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데 지나치게 방어적이어서 실제 자기의 역동의 만족 혹은 다른 쪽에서 얘기하면 자기 트루 셀프를 발현하는 쪽에 에너지가 가지 않고 엉뚱한 데 에너지가 너무 많이 쓰인 그래서 타협형성이 현실 적응적이 아닌 것 그러니까 부적응적 타협형성으로 드러나는 강박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강박이라는 현상 자체를 병리적으로 볼 게 아니고 구체적인 사람이 그 강박적인 성향이 이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분 삶을 피폐하게 하는 쪽인지 이제 이런 쪽에서 우리가 통찰을 할 필요가 있고 강박은 기본적으로는 자유에 대한 반대죠. 프리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박적인 사람을 돌볼 때 우리가 상담자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상담자의 자유가 확보돼야죠. 상담자가 자유스럽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강박적이라니. 그런데 이분이 강박이 있는데 내 강박과 이분의 강박이 만나면 그 두 배의 강박이 일어나면 내담자가 돌아갈 때는 자기가 있던 강박과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강박까지 다 짊어지고 가야 되니까 더욱 강박적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박적인 부분을 우리가 소화해내고 그것이 내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애들한테 그 제가 가지고 있는 강박 있잖아요. 그래요. 그거를 말해주거든요. 예, 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뭐 강박이라 말을 안 쓰더라도 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그 좀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아이들이 이제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강박적인 측면 있잖아요. 예. 맞서 싸우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강박이라는 건 어떻게 경우에는 서로 상호 존중해 줘야 될 부분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분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위축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 위축되어 있는 것은 저 사람이 지금 취약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취약한 사람을 공격하면 안 되죠. 그걸 보호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상호 존중한 그 강박에 대해서 존중하는 쪽으로 서로 간의 교류가 일어나면은 어느 정도 지나면은 적절하게 필요에 따라서 강박을 사용하는 것이지
항상 강박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애들 막 쿵쾅거리는 거 소리에 그런 게 민감해가지고 쿵쾅거리 되게 싫어하거든요. 강박적으로 조용해야 돼요. 그런 거는 쿵쾅거리 소리 안 되거든요. 비명 지르고 하는 거. 근데 그걸 너 밖에 나가서 해도 괜찮다. 그렇지만은 내가 있을 때 특히 내가 피곤해서 졸고 있을 때는 하지 마라. 화가 난다.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아빠는 강박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아 아빠가 피곤한 모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간에 그거를 보호해주는 쪽으로 이제 가게 되니까 부모가 가진 강박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탄력 있게 그 강박을 어떤 경우는 그걸 우리는 강박적으로 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그 강박을 그걸 계속 지킬 게 아니고 풀어줄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 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걸 통찰하고 자기 스스로 컨테인하고 소화할 능력이 있으면 주위 분들에게 민폐를 안 끼쳐도 되는 거죠. 그리고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강박이 심하면 자기가 통찰이 안 되기 때문에 협조를 요청하는 게 아니고 자기 강박의 범주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대상이 있으면 굉장한 공격성으로 상대방과 마찰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강박과 공격성이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